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시작합니다. 깨어난 건 새벽 2시. 79세 박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저는 한동철, 4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할머니는 당뇨도 안정적이고 혈압도 문제없었죠. 그런데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혈당도, 심전도도. 하지만 저는 이미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 힌트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원인은 믿을 수 없게도 감자였습니다. 삶은 감자. 평범하고 익숙한 그 감자에 숨어있던 건 초록빛 싹. 그리고 거기 포함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었죠. 그건 젊은 사람의 간에는 별일 아니지만 노인의 간은 이미 피로와 함께 일을 멈추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처럼 먹은 음식인데 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함정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신도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와 지금 현지 시간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이 밤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서 부드러운 소음을 배경으로 깔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사실 그날 응급실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감자 때문이라니요? 하지만 박할머니의 회복 이후 가족들도 하나둘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몰랐지요?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자주 드렸어요. 익숙함은 가장 무서운 방심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진료실 벽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건강은 낯선 것에서 시작된다. 노년의 지혜는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젊을 땐 그저 먹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선택해서 먹어야 하는 시기인 거죠. 건강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생존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냉장고 속의 음식을 떠올리고 계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이 영상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잡지식 하나 드릴까요? 솔라닌은 감자 외에도 토마토의 초록 부분이나 가지의 껍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감자의 싹이나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삶아도 100% 분해되지 않아요. 특히 노인의 간 기능은 이걸 해독할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 시점에서 하나의 논쟁적 주장을 소개하죠. 먹던 대로 살면 된다는 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바뀌었으면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신체는 50대의 그것과 다르고 50대는 또 30대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똑같은 식단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건 편안함을 건강보다 앞세운 선택이 아닐까요? 몸은 왜 예고 없이 무너질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처럼 보이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조용한 붕괴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루 3번 우리는 익숙한 식탁 앞에 앉아 별 의심 없이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이 위장 안에서, 간에서, 혈관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거의 모르죠. 대부분의 노인은 아플 때까지 몸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프고도 그 원인을 그냥 나이 들어서라고 생각해버리니까요. 노인의 몸은 매일 조금씩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위액도, 침도, 쓸개즙도 충분히 분비돼서 강한 음식, 기름진 음식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었죠. 하지만 60세를 지나면 위산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간의 해독 효소 활동도 눈에 띄게 둔해집니다. 결과는 명확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노인은 더 느리고 더 힘들게 더 오래 아파합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소화 문제만은 아닙니다. 음식이 몸에 들어와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그 찌꺼기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며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단순히 붓는 증상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치매까지 연결되는 현대 질병의 뿌리입니다. 몸은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고 식사는 그 전장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한 83세의 권 여사님이 계세요. 항상 복통을 호소하시면서도 식단은 바꾸지 않으셨죠. 전 평생 이거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그 말 속에는 익숙함과 신뢰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위내시경 검사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 발견됐고 간 수치도 올라가 있었어요. 원인은 단 하나, 오래된 식습관이었습니다. 잡지식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간은 70% 이상 손상 때도 특별한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해서 간이 건강하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령자는 간 기능 저하가 혈액 검사에서도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체감 증상 없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학술적 주장 하나 소개할게요. 일부 노인의학자들은 노화란 곧 대사 속도의 둔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 둔화가 질병보다 더 무섭다고도요. 왜냐하면 이 둔화는 진단도 치료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서서히 시작되어 천천히 당신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속도에 맞게 삶의 템포를 조절하는 것. 그 첫걸음이 바로 식단 조절입니다. 감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마 지금쯤 냉장고 문을 열어 감자를 살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초록빛이 돌거나 끝에 작게 솟은 싹이 보였다면 부디 그것들을 오늘 밤에 정리하세요. 그건 식재료가 아니라 식탁 위의 시한폭탄입니다.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 성분이 바로 그 싹과 초록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다고요? 물론입니다. 간이 활발하게 해독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은 이제 조금 느려졌고 피곤해졌으며 해독에 망설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의 방어수단입니다. 해충이나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물질이 인간에게는 마비와 구토, 복통이라는 반응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노인의 몸에서는 그 반응이 더 크고 더 오래 갑니다. 제가 직접 치료한 82 세장형식 어르신은 감자찌개를 드신 후 5시간 만에 심한 구토와 혼란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오셨어요. 감자 몇 점, 싹 하나였다고 하셨지만 그 하루로 병원 침대에서 3일을 보내셨습니다. 혹시 전 싹은 떼고 먹으니까 괜찮아야 하신다면 다시 한번 경고드릴게요. 솔라닌은 껍질 안쪽에도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칼로 얇게 도려낸다고 안전해지지 않아요. 게다가 오래 보관한 감자는 눈에 보이는 싹은 없어도 내부에 독소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좋은 감자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럼 감자를 아예 끊어야 하느냐고요? 아니에요. 감자 자체는 좋은 음식입니다. 칼륨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아서 고혈압과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보관과 선별, 조리법에서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감자는 반드시 어두운 곳,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햇빛은 솔라닌 생성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길 때는 아주 얇은 녹색 흔적이라도 보이면 그 부분은 아낌없이 도려내세요. 노년의 지혜란 때로 과감한 선택에서 나옵니다. 아까워도 그 한 조각이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음식이 아까운 게 아니라 몸이 아까운 거지 라고 하셨어요. 오래 살고 싶다면, 오래 아프지 않으려면 음식 하나에도 철학이 필요합니다. 잡지식 하나 더 드릴게요. 솔라닌은 200도 이상에서만 분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기나 찌는 온도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튀김처럼 고온으로 조리하는 게 이론상 더 안전할 수 있지만 노년기의 소화기관엔 튀김이 더 위험하다는 역설도 생깁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조치는 위험한 감자를 아예 피하는 것이겠죠. 학술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장 중 하나는 작은 독은 해독 능력을 키운다는 견해입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미량의 독소 섭취가 오히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노년의학에서는 이 견해에 신중합니다. 젊은 몸이라면 이제 냉동식품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냉동 도시락을 꽤 자주 이용했습니다. 바쁘고 귀찮을 때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따뜻한 식사가 완성되니 그 편리함이 꽤 중독성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이 연구 논문을 읽고 냉장고 속 모든 냉동 제품을 버리게 됐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단순했어요. 노년기 고나트륨 식품 섭취와 혈관 기능 저하의 상관관계.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진료실에서 봐온 어르신들의 고혈압, 부종, 피로감의 원인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짠맛을 감지하는 미각 수용체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덜 짜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냉동 도시락이나 즉석국은 건강식이라는 라벨을 달고 있어도 나트륨 함량이 놀랍도록 높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2.000mg 정도인데 냉동 도시락 하나에 1.500mg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국이나 소스까지 먹으면 하루치를 넘기기 십상이죠. 한 가지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6세 최선옥 어르신은 나는 소식하니까 괜찮다
고하시며 매일 냉동된 저칼로리 도시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붓고 밤이면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는 고혈압 악화와 신장 기능 저하, 결국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그 이유는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소금이 짠지 나된장 같은 전통적인 음식이 아니라 포장 용기 속에 숨겨진 소금이었다는 거죠. 노인의 신장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소금의 양이 젊을 때보다 훨씬 줄어든 상태입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몸 안에 축적되죠. 이게 바로 부종을 일으키고 심장을 압박하며 장기적으로는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이는 겁니다. 냉동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편안함이 결국 병상 위의 불편함으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한 가지 유용한 잡지식, 저염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염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나트륨을 조금 줄인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염 간장 한 숟갈에도 여전히 수백 밀리그램 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분표는 곧 생명표입니다. 공개적으로 논쟁될 수 있는 주장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노인은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오래 산다. 이 말 굉장히 자극적이죠? 물론 맛없는 걸 억지로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한 맛에 길들여진 식습관은 결국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싱거움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세한 자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 노년의 지혜는 포장지에 적힌 화려한 글귀보다 성분표의 작은 숫자를 먼저 읽는 데 아침마다 생마늘을 한 쪽씩 꼭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혈액을 맑게 해준다더라. 면역력에 좋대. 같은 말 들으면서 말이에요. 저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생마늘은, 특히 공복에 드시는 생마늘은 노년의 위장의 독입니다. 깜짝 놀라셨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게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일. 어렵죠. 마늘의 주요 유효 성분인 알리신은 항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문제는 이 알리신이 생으로 섭취했을 때 위장을 자극하는 강력한 자극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젊은 위장엔 일종의 자극제가 되겠지만 위점막이 얇아지고 보호층이 약해진 노년의 위장에는 칼날이 되어 박힙니다. 특히 공복에 먹게 되면 위산과 만나 위벽을 더욱 강하게 공격하죠. 그러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지연됩니다. 78세 김선자 여사님은 생마늘 한 쪽씩을 수년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면역력 지킨다니까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던 그분은 결국 위궤양 진단을 받으셨죠. 정작 본인은 마늘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음식이 설마, 바로 그 설마가 문제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김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셨어요. 그럼 난 몇 년간 스스로 속을 베고 있었네요. 자, 여기서 핵심은 마늘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마늘은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단지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익혀 드세요. 열을 가하면 알리신의 자극성은 줄어들고 건강에 이로운 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볶음이나 국물 요리에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소화 부담도 줄어듭니다. 만약 굳이 생으로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후에 소량으로 제한하고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잡지식을 소개할게요. 마늘은 조리법에 따라 효능이 바뀝니다. 생으로 다지면 항균력이 강해지고 굽거나 익히면 심혈관 보호작용이 증가합니다. 특히 마늘을 10분 이상 공기에 노출시킨 후 요리하면 알리신 함량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먹는 것보다 기다리고 조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논쟁될 수 있는 주장 하나, 전통식품은 무조건 건강하다.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통식품이 언제나 지금의 몸에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마늘, 고추, 된장 같은 강한 맛의 음식들은 젊은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리법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과거보다 느리고 약하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 음식도 몸에 맞춰 새롭게 조율해야 합니다. 노년의 지혜란 무조건 좋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정보가 아니라 적용입니다. 알면서도 먹는 건 용기가 아니라 이번엔 조용한 배신자, 떡과 면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음식들이죠. 설날 아침엔 떡국,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엔 잔치국수, 심지어 야식으로 라면 한 그릇.
그 모든 것이 정겨움이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마비시켜왔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특히 70세를 넘어선 이후에는 그 정겨움이 곧 부담이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협화음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화기관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떡이나 면처럼 뭉치고 끈적이는 음식은 침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65세 이후부터 침 분비량은 급격히 줄어들어요. 하루 1.5L 정도 나오던 침이 0.7L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 결과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소화의 첫 단계부터 흔들리게 되죠. 말하자면 이건 오케스트라 시작 전에 지휘자가 실종된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 환자 중 80세 강동희 어르신은 떡국을 드신 다음 날 내과와 외과를 거쳐 응급실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해서 시작된 증상이 점차 구토로 이어졌고 결국 장폐색 초기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원인은 찰떡이었습니다. 끈적하고 소화 어려운 떡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장으로 내려가지 못한 채 쌓인 거죠. 그깟 떡이 뭐라고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나이 들수록 그깟 이 무서운 겁니다.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물에 말아먹는 잔치국수나 라면은 부드럽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분 덩어리가 뭉쳐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특히 밤에 드시면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는 시간대라 위가 쉴 틈 없이 이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벽에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라면 스프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소화기는 물론 혈관에도 부담이 2중 3중으로 가해집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잡지식. 일본의 장수마을에서는 라면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메밀국수를 많이 먹는데 메밀은 소화가 쉽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하는 저당지수 식품입니다. 익숙한 탄수화물에서 조금만 선택을 달리해도 장기적인 건강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학계에서 자주 논쟁되는 주장 중 하나는 탄수화물 자체는 적이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조리됐는가, 어떤 질감으로 섭취되었는가입니다. 나이 들수록 탄수화물의 섭취 자체보다 그 형태와 조리 상태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잘 익힌 죽은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찰떡은 위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배를 불리는 것보다 배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거 먹고 체할까봐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예고장이에요. 그 예고장을 오늘도 무시할 건지 내일을 위해 조금만 덜 먹을 건지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느끼고 계신 음식들 중 의외로 조용히 배신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과일, 그 중에서도 사과와 배처럼 흔히 먹는 것들입니다. 예전엔 밥 대신 사과 한 개로 아침을 해결했다는 분들도 많았죠. 가볍고 상쾌한 느낌, 속이 든든해지는 느낌. 그런데 문제는 그 느낌이 나이가 들수록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사과와 배를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위장에 부담을 주고 계십니다. 사과와 배에는 프럭탄이라는 발효성 당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FODMAP, 발효성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폴리올에 해당하는 성분 중 하나죠. 젊을 땐 장내 미생물이 활발히 움직이며 이 성분을 쉽게 분해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벽도 얇아지고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 이 당질들이 분해되지 않은 채 장에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가 차고 설사나 복부 팽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한 경우 탈수, 전해질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79세 문옥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사과 1개, 요구르트 한 병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유산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원인은 의외로 사과였습니다. FODMAP 식품이라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죠. 저와 상담 후 하루 반개로 줄이고 껍질을 벗긴 상태로 익혀 드시기 시작하신 이후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익히면 프럭탄이 일부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잡지식 하나 더. FODMAP 식단은 원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를 위해 개발된 식이요법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고령자의 장 기능 저하에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와 마늘, 양파, 콩, 밀가루가 주요 회피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젊은 시절 익숙하게 먹던 이 식재료들이 이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무척 아이러니하죠? 논쟁적이지만 중요한 학술적 주장도 있습니다.
건강식은 나이별로 정의가 달라야 한다. 20대에게 좋은 음식이 70대에게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사 속도, 효소 작용, 장내 환경이 모두 바뀌기 때문이죠. 결국 같은 음식이 다른 몸에 들어갔을 때 다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노인의 지혜란 입에 익은 익숙함보다 몸에 맞는 낯설음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사과가 몸에 부담이 된다면 바나나처럼 당지수가 낮고 소화가 쉬운 과일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해요. 맛은 살짝 아쉬울 수 있어도 장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위장의 미소는 결코 소리내지 않지만 몸 전체로 그 고마움을 알려옵니다. 밤 11시 TV 드라마가 끝나고 거실 불을 끄려는 찰나 문득 냉장고 문을 열게 되죠. 뭐라도 조금 그렇게 시작된 야식 루틴. 그런데 여러분, 그 밤참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나이 들수록 식후 3시간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생리학적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매일 밤마다 놓치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 이대로라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라요. 저녁을 늦게 먹으면 위장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위산 분비도 줄고 장 운동도 거의 멈추다시피 하죠. 그 결과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 위에 남고 가스가 차거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젊었을 땐 그저 속이 더부룩하다는 느낌이었겠지만 70대를 넘어서면 그 더부룩함이 곧 숨막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83세 이재관 어르신은 매일 밤 늦은 시간에 카스텔라나 바나나 우유 같은 부드러운 간식을 드셨습니다. 그게 뭐 대수냐 며 웃으셨지만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답답해져 병원으로 오셨죠. 검사 결과 밤마다 위에 남아있던 음식이 수면 중 위산 역류를 일으키며 식도에 미세한 염증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누운 상태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폐로 역류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 밤에 먹은 음식은 신진대사를 늦추고 체중 증가로도 이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붙고 그 살은 대부분 복부지방으로 축적되죠. 여기서 무서운 건 이 복부지방이 단순히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심장 주변 장기에 부담을 주는 내장지방이라는 겁니다. 잡지식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 분비는 공복 상태일 때 가장 활발합니다. 즉, 야식을 먹으면 수면 호르몬의 흐름까지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늦은 식사가 불면증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배 채우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다니요. 공개적 논쟁거리를 하나 던져볼게요. 어르신은 밤에 조금이라도 먹어야 속이 편하다는 믿음. 과연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공복감과 허기짐은 다릅니다. 공복감은 습관이 만든 착각일 수 있고 진짜 허기짐은 하루 전체 식단이 잘못 설계됐을 때 나타납니다. 낮에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마무리한다면 밤에는 배가 고플 일이 없습니다. 노인의 지혜는 허전함과 허기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잠든 위장을 더 이상 깨우지 않겠다는 결심. 그 조용한 단호함 속에 다음날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일.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단순한 행동이죠. 하지만 그 타이밍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언제 마시느냐가 얼마나 마셨느냐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고 계십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문제, 아침에 어지러운 이유, 무릎이 붓는 이유까지 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76세 송영자 할머니는 밤에 4-5번씩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매일 수면 부족에 시달리셨어요. 노화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실제로는 저녁 8시 이후에 드시는 물이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목이 마르다며 밤에만 연달아 2-3컵씩 마시곤 하셨죠. 하지만 노년의 신장은 수분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들어온 물을 곧바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게다가 밤에 수면 중 체온이 떨어지고 혈압도 낮아지는데 그 와중에 수면이 반복해서 깨지면 자율신경계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아침엔 심장이 급격하게 펌핑을 시작하면서 어지러움이나 심한 경우 실신까지 올 수 있죠. 물을 마시는 일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타이밍은 바로 그 하루의 리듬을 조절하는 열쇠인 셈입니다.
이쯤에서 기묘한 잡지식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일본의 어느 고령자 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탈수 초기 증상은 갈증이 아닌 불안감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목이 마르다기보다는 이유 없이 초조하고 기운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 바로 그게 몸이 보내는 탈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집중력과 기분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무서운 일이죠. 학술적으로도 논란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주장이 아직도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보다는 적절히 자주가 정답입니다. 특히 고령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들이키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물도 과하면 독인 겁니다. 노년의 지혜란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 데 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4번 이상 나누어 마시되 오후 7시 이후에는 컵 한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TV 보면서, 책 읽으면서 잊지 말고 한 모금씩.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건강을 바꿔놓습니다. 나는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더라. 어르신들 중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기, 단백질, 체력 유지,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은 분명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기 섭취가 건강을 지탱해주는 동시에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은근히 신장을 무너뜨리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 흡수율과 신장 기능 모두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와의 관계를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78세 최봉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전부터 등심이면 다 해결된다며 하루에 2번씩 고기를 드셨다고 해요. 힘도 나고 근육도 붙는 것 같았다고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이 탁해지고 발목이 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경도 신장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죠. 원인은 단백질 과다 섭취였습니다. 몸이 다 못쓰고 남은 질소 부산물이 신장을 계속 자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하나, 나이 들면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한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생으로, 덩어리째, 빨리 먹는 고기는 위장에도 부담이고 흡수도 덜 됩니다. 노년기에는 고기를 익히고 잘게 썰어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물 요리처럼 조리된 상태에서 드시면 위장 부담이 줄고 소화도 빨라지죠. 재미있는 잡지식도 하나 드릴게요. 고기를 삶을 때 나오는 국물. 우리가 정성스럽게 떠마시는 그 육수에 사실은 인산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인데 특히 인공 첨가된 조미료 육수는 조심하셔야 해요. 집에서 끓인 육수도 매일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식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논쟁적 학술 주장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저단백 고품질 식사가 고령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양보다는 질, 소고기보다는 흰살 생선,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는 닭가슴살 같은 저지방 부위를 추천하는 겁니다. 단백질 필요량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 출처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죠. 노인의 지혜란 힘이 난다는 감각을 믿기보다는 얼마나 소화되었는가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드셔야죠. 다만 하루에 한 끼, 80g 이하로, 그리고 가능한 한 부드럽게 조리해서 부담 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느끼는 만족보다 몸속 장기가 느끼는 편안함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아침, 식탁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그 안에 조미된 멸치, 시래기, 된장, 고추장까지 입맛도 돌고 마음도 든든해지죠. 그런데 이 따뜻한 위로가 염분의 폭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당연하듯 마셔온 국물 한 그릇에 담긴 나트륨 함량이 어르신의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국물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짠맛 위 함정입니다. 74세 강성래 할머니는 아침마다 된장국을 꼭 드십니다. 직접 담근 집된장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혈압은 계속 오르고 있었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된장 자체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재료인데 여기에 국을 자주, 많이, 국물까지 곁들이면 나트륨 섭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게다가 시래기, 멸치 등도 본래 염분이 높은 편이라 짠맛을 느끼지 못해도 체내 염분 농도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짠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예요. 70세 이후부터는 미각세포 수가 줄어들고 특히 짠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간이 딱 맞네라고 느끼는 음식이 실은 매우 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짠맛을 더 못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나트륨을 무의식 중에 섭취하게 됩니다. 기묘한 잡지식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혀에는 짠맛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따로 있는데 이 수용체의 민감도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동시에 특정 약물,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에 의해 더 둔감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약을 드시는 어르신일수록 음식 맛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맛있게 느껴지는 게 짠맛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논쟁적 주장 하나 더 얹어보죠. 저염식은 싱겁고 맛없다는 편견.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미각은 3주만 집중적으로 조절하면 변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저염식을 유지하면 혀가 그 맛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자극적인 맛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죠. 결국 저염식은 단순히 염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각을 새롭게 교육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인의 지혜란 혀의 말을 듣기보다 몸의 신호를 듣는 데 있습니다. 된장국을 좋아하신다면 국물은 두세 숟갈 정도로 줄이시고 나머지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혹은 끓일 때 된장 양을 3분의 1만 줄여도 염분은 크게 낮아집니다. 간이 약해졌다고 느껴질 땐 다시마 육수나 표고버섯을 이용해 감칠맛을 살리세요. 짠맛이 아닌 깊은 맛이 건강한 식단의 핵심입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건강식품, 견과류, 하루 한 줌의 건강, 불포화지방산의 보고 라는 말에 혹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하루 한 줌, 정말 내 몸에 맞는 양일까요? 특히 고령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한 줌은 너무 많은 영양이자 너무 부담스러운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이 문제로 병원을 찾은 어르신들 사례를 집중 추적해왔고 그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83세 김문기 어르신은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생아몬드 15알, 호두 2조각, 마카다미아 3알씩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중 지질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위에 부담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어요.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모두 풍부한 견과류는 젊은 사람에겐 완벽한 간식이지만 고령자의 느려진 소화기관에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특히 생으로 먹는 견과류는 위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장까지 내려가 가스를 유발하거나 변비를 유도할 수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 견과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몸속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예요. 젊을 땐 위산이 충분해서 이 성분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고령자는 위산 분비가 감소해 피틴산이 그대로 작용해버립니다. 결국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거죠. 견과류를 매일 드시면서도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논란이 될 학술 주장도 소개하죠. 일부 영양학자들은 노인은 불포화지방산보다 중세지방산을 더 잘 흡수한다고 말합니다. 즉, 오히려 코코넛 오일처럼 쉽게 대사되는 지방이 고령자에겐 더 낫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선 견과류의 지나친 섭취가 고령자에게 이상지질혈증이나 담낭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죠. 그러니 건강에 좋다는 말 하나만 믿고 무조건 섭취하긴 위험한 겁니다. 노인의 지혜란 좋다는 것보다 내게 맞는 것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견과류를 드시려면 꼭 껍질이 벗겨진 구운 제품을 하루 5에서 7알 이내로 제한하세요.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위장 부담을 줄이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견과류보다는 잘 익힌 들깨죽이나 참기름 한 방울 넣은 나물 반찬으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부드럽고 속 편하고 소화가 쉬운 것이 노년기의 기본입니다. 아침 7시 동네 약국 앞에는 늘 같은 얼굴들이 줄을 섭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른바 3종 세트를 챙기러 오시는 어르신들. 그런데 이 약들과 음식의 조합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건강에 좋다며 드시는 과일이나 채소가 오히려 약효를 망치고 때로는 약보다 독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사례 하나 소개드릴게요. 80세 김남호 어르신은 오렌지를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아침 약을 드시고 곧바로 오렌지 주스를 한 컵 마시는 게 습관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지럼증과 근육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약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 원인은
바로 자몽 계열 과일이었습니다. 자몽에는 CYP3A4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 약물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남게 만듭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과 충돌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자몽뿐만 아니라 일부 오렌지도 이 계열에 포함됩니다. 기묘한 잡지식 하나 더. 시금치와 브로콜리처럼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는 혈액응고를 돕는 성분인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혈전을 막기 위해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혈액응고를 촉진하는 음식을 드시는 셈이니 목적 자체가 무너지는 셈이죠. 건강을 위해 채소를 챙기시면서도 정작 복용 약물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겁니다. 논쟁적 학술 주장 하나 짚고 갈까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는 약물 대사 속도 자체가 50% 이상 느려지기 때문에 약과 식품의 상호작용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음식도 고령자에겐 부작용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합적인 약을 오래 복용하는 분일수록 식단과 약물의 관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노인의 지혜란 음식을 약처럼 다루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의 이름과 종류를 정확히 아시고 어떤 음식과 궁합이 나쁜지를 약사나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몽, 브로콜리, 시금치, 심지어 마늘까지 어떤 음식도 무조건 좋다고 믿지 마세요. 개인의 몸 상태와 약물 복용 상태에 따라 그 영향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슬슬 불 끄고 누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조용히 속삭이듯 들려드릴게요. 주제는 소화기관의 휴식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위장에게도 퇴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바로 위장이 밤에도 쉬지 못해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9세 최정희 할머니는 저녁을 항상 8시 반쯤 드셨습니다. 낮엔 활동이 많지 않아 배가 고프지 않다며 저녁 식사량은 점점 늘어났죠. 그 후에 바로 TV를 보며 간식도 조금 드셨고요. 문제는 새벽 3시경 명치 부근에 묵직한 통증과 더부룩함이 찾아온다는 거였습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사실 그건 너무 명백한 신호였어요. 위장이 밤새 퇴근하지 못하고 초과 근무 중이라는 이야기였죠. 위장은 평균적으로 음식이 들어온 뒤 3시간 동안 활발히 소화 활동을 하며 이후엔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밤 9시에 식사를 하면 위는 자정까지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수면 리듬과 부딪히는 겁니다. 이때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겪으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도 피곤하고 위가 속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는 거죠. 잡지식 하나 드릴까요? 식후 졸음은 실제로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며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식사를 하면 이 졸음이 단순한 졸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뇌회로 활동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뇌와 위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장을 쉬게 해야 머리도 맑아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논쟁적인 주장도 있어요. 저녁 단식은 노화 속도를 늦춘다. 는 주장이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밤 6시 이후에는 칼로리 섭취를 하지 않고 소화기관이 완전히 쉬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대사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물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실천해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노인의 지혜란 몸이 보내는 작은 피드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소화기관의 휴일을 만들어주세요. 저녁은 가능하면 6시 전에 죽이나 수프처럼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드시고 식사 후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볍게 앉아서 쉬시다가 잠자리에 드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위장을, 수면을, 그리고 하루를 바꿔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눈 이 긴 여정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꺼내볼게요. 우리는 종종 늙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아프게 늙는 건 선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단호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바로 정보와 지속성, 그리고 용기입니다. 84세 노상규 어르신은 한때 병원 문턱을 매주 넘나들던 분이셨어요. 소화불량, 두통, 근육통, 혈압 변동, 검사 결과는 항상 나이 탓이라는 애매한 결론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식습관을 바꾼 뒤로 모든 증상이 서서히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먹은 걸까? 비법이라도 있나? 정작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 말대로 냉장고를 다시 채워봤을 뿐이야. 냉장고를 다시 채운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단순히 음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고 자기 몸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신 거였죠. 끼니 시간, 조리 방식, 식후 자세, 물 마시는 습관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몸을 되돌려 놓았던 겁니다. 결국 건강은 극적인 사건보다 조용한 결심이 오래도록 유지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잡지식 하나 더 드릴까요?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는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독이다 라는 말을 아주 오래전부터 강조해왔어요. 이건 단순히 위장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양과 방식으로 들어온 영양이 결국 병이 씨앗이 된다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죠. 영양 과다로 인한 대사 스트레스라는 말로요. 학술적으로도 이제는 개인 맞춤형 식단 이노인 건강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감자라도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죠. 이처럼 식단은 나이, 성별, 복용 중인 약물, 질환 이력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 옆집 할머니는 잘만 드시던데 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입니다. 노인의 지혜란 바꾸기보다는 되돌아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나는 음식 하나쯤 있으시죠? 다음 장을 열기 전에 냉장고 문을 조용히 여시고 그 음식을 천천히 꺼내어 바라보세요. 아직도 그것이 내 몸에 맞는 것인지, 혹은 이제는 놓아줘야 할 것인지,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목소리를 너무 오래 무시해온 것뿐이죠.